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30년간 일해온 통상 전문가죠. 경제학 박사로 평생 미국 산업보호와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2018년 초 워싱턴 DC ITC 회의실. 그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출한 세이프가드 청원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월풀은 한국의 삼성과 LG가 만든 세탁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월풀은 35%의 점유율로 1위였지만 삼성이 17%, LG가 13%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합치면 30%나 되는 수치였죠. 월풀 측은 이들이 우회 덤핑을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별다른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제조업체 정도로 생각했죠. 삼성이나 LG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혁신이나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 속에서 동료 의원들은 세이프가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우리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행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죠.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건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가 올라가고 결국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경제학자로서 이런 보호무역 조치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정말 우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미국 일자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ITC는 3대1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저만 혼자 반대 의견을 냈죠. 연간 120만 대까지는 20% 관세, 그 이상은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몇 달 후, 제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중반부터 미국 전역의 가전 매장에서 세탁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스트바이,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가격이 평균 12%나 올랐다는 것이었죠. 한 대당 86달러에서 92달러가 더 비싸진 겁니다.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가격이 함께 올라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월풀도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세 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에요. 월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투자 확대를 이유로 됐지만 실제로는 경쟁사 가격이 오르자 편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정부가 우리를 보호한다더니 결국 우리만 피해본다. 관세 때문에 세탁기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나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과 서민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세탁기는 필수 가전인데 갑자기 100달러 가까이 비싸진 거니까요.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지적했지만 동료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LG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3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총 7억 4천만 달러의 투자였죠.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관세를 피하려고 이런 거대한 투자를 한다고? 일시적인 관세, 회피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공장들이 1년 안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공장을 짓고 가동하려면 23년은 걸리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 절반 시간에 해냈습니다. 월풀 경영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한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크게 위축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이런 대응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전략적 사고와 시행력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미국 기업보다 빨랐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2019년 여름, 저는 삼성전자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ITC 위원으로서 세이프가드 정책의 실제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이 급조한 공장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될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뉴베리 카운티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크다였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데이비드 허 공장장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유창한 영어로 공장 현황을 브리핑해 주었어요. 현재 1000명 이상이 직접 고용되어 있고 시간당 임금은 $1617로 주 최저임금의 2배 수준입니다라고 말했죠. 공장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신 자동화 설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세탁기가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쳐 출고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본사와 똑같은 품질 기준을 적용합니다. Made in USA라고 해서 품질을 타협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근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대부분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40대 남성 근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공장에서 일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다. 안전교육도 철저하고 복지도 좋다. 한국 회사가 이렇게 직원을 잘 챙길 줄 몰랐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파견 온 엔지니어들과 현지 직원들이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언어 장벽이 있을 텐데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김 과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은 공장 설계 단계부터 현지 컨설팅 업체와 협업했고 채용 과정에서도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 시장에 뿌리 내리려고 한다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세탁기 조립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 공정마다 디지털 시스템이 작업 지시를 내리고 품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죠. 제가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가져온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생산관리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기본 프레임워크는 한국 것이지만 미국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많이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공장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급조된 공장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직원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는 미국 동료들에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세이프가드로 막으려 했던 건 단순한 저가 공급업체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쟁자였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관세로는 진정한 경쟁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가진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혁신과 적응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2020년이 되면서 세이프가드 정책의 진짜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먼저 시장 점유율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전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건 삼성과 LG였어요. 트랙라인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20.3%로 1위, LG가 18.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이었죠. 반면 월풀은 15%로 급락했어요. 3년 전만 해도 35%를 차지했던 1위 업체가 3위로 전락한 겁니다. 세이프가드로 한국 기업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밀려난 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소비자 만족도였습니다. JD 파워가 실시한 2023년 가전 만족도 조사에서 삼성은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전면도어 세탁기 부문에서는 753점으로 1위, 상부도어 세탁기 부문에서도 723점으로 1위였습니다. LG도 717점으로 바로 뒤를 따랐고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렸는데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진짜 품질과 기술력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온라인 리뷰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바이 사이트에서 한 고객의 리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AI 세탁기를 산 이후 빨래가 조용해지고 빠르게 끝나서 생활이 편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완료 알림이 오는 것도 생각보다 유용하다. 별 5개 만점. 또 다른 리뷰에서는 LG 세탁기의 스팀 살균 기능에 대해 이렇게 썼더군요. 아기가 있는 집이라 구입했는데 99.9% 살균된다는 스팀 세탁으로 아기 옷을 안심하고 입힌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LG를 선택했다. 레딧의 가전 관련 게시판에서는 더 솔직한 의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월풀은 오래되고 고장이 잦았다. 삼성은 확실히 새롭고 조용하다. 관세 이후 가격이 올라서 LG 말고 다른 브랜드를 봤지만 결국 다시 LG로 돌아왔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 제품들의 우위가 명확했어요. 삼성의 AI 세탁 기능은 세탁물의 무게와 섬유 종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설정했고, LG의 AI DD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세탁 효과는 극대화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났어요. 삼성의 에코버블 기술은 25%의 에너지를 절약했고, LG의 인버터 DD 모터는 진동과 소음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세탁 시간이 단축됐다고 반응하는 이유였죠. 2021년 말, 저는 LG의 테네시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삼성 공장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6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여성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의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LG가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처음엔 한국 회사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안전교육도 철저하고 복지 혜택도 미국 회사보다 좋아요. 공장 관리자는 현지화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방식을 이식한 게 아니라 미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더 수평적인 소통을 추구해요.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보니 한국인 엔지니어와 미국인 작업자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었어요. LG는 현지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미국에 와서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키우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2022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로 이내 일자리는 1,800개 창출됐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나왔어요. 일자리 하나당 8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 셈이었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였어요. 우리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관세라는 장벽을 현지 투자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에서 증명된 거였죠. 이즈음 저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혁신의 파트너였어요. 2023년 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무역 컨퍼런스에서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세이프가드 정책 5년의 교훈이었어요.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는데 5년 전 그 회의실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만 걱정했을 뿐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실력을 전혀 몰랐었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정책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2017년 월풀 35%, 삼성 LG 합계 30%였던 점유율이 2023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삼성 LG가 40%, 월풀이 15%가 됐다고요? 관세로 막으려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을 장악한 거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저가 공급업체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혁신 기업이었어요. 관세라는 장벽을 현지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연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보호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30년간 무역 일을 하면서 오늘처럼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적이 없었어.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아내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삼성 세탁기 자랑만 하던데 그게 바로 그 한국 회사 제품이지. 맞아요. 작년에 저희 집도 20년 된 낡은 세탁기를 삼성 AI 세탁기로 바꿨거든요. 정말 조용하고 효율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5년간의 경험은 저에게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경쟁력은 보호받는 환경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 현지화를 통한 상생의 지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5년 경력 일본 장인 다나카 유지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유지입니다. 48세, 아이치현 오부시에 있는 중소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5년간 생산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공장 기계음이 저를 깨웠고 차가운 금속 냄새와 윤활유 향이 섞인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제 책상 서랍에는 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스미토모 절삭공구 카탈로그, 미쓰비시 머티리얼 가격표,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버니어 캘리퍼스. 25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신념이 있었죠. 절삭 공구만큼은 일본제가 최고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2시.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번 라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끼익. 엔드밀이 제대로 절삭하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니 작업자 사토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팀장님, 또 날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스미토모 고급 엔드밀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모된 거였어요. 최근 몇 달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구 교체 비용은 늘어나고 생산 지연은 빈발했죠. 그때 옆에서 일하던 젊은 엔지니어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혹시 다른 브랜드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한국산 공구가. 한국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마다 군, 25년간 이 일을 해온 내가 공구를 모를 것 같나? 일본 공구의 정밀함과 내구성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그 순간 제 말을 끊고 기계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이번에는 5번 라인이었어요. 또 다른 스미토모 공구가 한계에 다다른 소리였습니다. 야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YG1이라는 한국 회사 자료 한 번만 봐주세요. 절삭 속도가 15%더 빠르고 수명도 1.5배 더 길다고 하는데. 됐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기계음이 맴돌았습니다. 끼익, 끼익. 아내 미키코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 기분이 아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공장 일이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야마다의 말이 계속 울렸어요. 절삭 속도 15%, 수명 1.5배. 그게 정말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한국 기술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게 말이 되나?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나오니 야마다가 제 책상에 작은 상자를 하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샘플만이라도 받아와 봤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엔드밀 2개가 들어있었어요. YG-1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공구와 똑같이 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더 가벼워 보였어요. 이걸로 뭘 하자는 거야? 한 번만 테스트해 보시죠. 3번 라인 스미토모 공구 대신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5년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일본 공구가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 라인에 설치한다는 게 마치 조상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구 교체 비용과 생산 지연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 한 번만이다. 딱 한 번만. 오후 1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3번 라인을 멈추고 한국산 엔드밀을 설치했어요. 주변 작업자들이 궁금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시작합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어요. 끼익거리는 소리 대신 부드럽고 조용한 절삭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뜨거운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30분 후 첫 번째 부품이 완성됐습니다. 사토시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팀장님, 이거 정밀도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표면 거칠기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스미토모 공구로 가공했을 때보다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공구가 멀쩡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교체했을 시간인데 말이죠. 팀장님, 야마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삭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정말로 15% 빨라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키코가 깜짝 놀랐을 일이죠. 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YG-1이라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세계 5위 절삭공구 기업 75개국 수출. 이게 한국 회사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코트라 보고서였습니다. 일본 내 한국산 절삭공구 시장 점유율이 3년간 21.3%에서 31.8%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3번 라인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한국 공구가 하루 더 버틸 수 있을까? 라인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12시간을 연속으로 작업했는데도 말이에요. 사토씨가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팀장님, 이 공구 정말 대단해요. 평소 같으면 벌써 2번은 갈았을 텐데.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돌아보니 처음 보는 외국인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1 일본 지사에서 온 박 엔지니어입니다. 어제 저희 제품을 테스트해 보신다고 들어서.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였지만 발음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시죠. 저희도 처음 일본에 진출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나고야에 있는 S금속에서는 저희 제품으로 바꾼 후 연간 유지비가 12% 절감됐어요. 교토의 한 자동화 부품 제조사는 생산량이 8% 증가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 공구가 일본 제품보다 좋을 수 있는 겁니까? 박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새로운 소재 기술을 더했어요. 특히 초경합금의 내열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550도씨 고온에서도 변형률이 1.2% 이하로 유지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기존 일본 제품은 같은 조건에서 2%를 넘어가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거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나라들이 그 위로 올라섰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품보다 25%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니. 그동안 제가 고집스럽게 일본 제품만 고집한 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이거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3D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금속을 절삭하는 과정이 미세한 단위까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공구와 일본 공구의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어요. 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보여주시는군요. 저희는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애니메이션에서 한국 공구는 일본 공구보다 15% 빠른 속도로 금속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칩 제거도 더 깔끔했고 공구 표면의 마모도 현저히 적었어요. 이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한 객관적인 비교 실험이에요. 그 순간 야마다가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3번 라인 24시간 연속 가동 완료했습니다. 공구 상태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 3번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과연 한국 공구가 24시간을 버텼을까? 라인을 멈추고 엔드밀을 분리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날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놀랍게도 마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스미토모 공구라면 12시간 후에 이미 눈에 띄는 마모가 시작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정말인가요? 박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공구는 평균적으로 기존 제품보다 1.5배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작업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그때 사토 씨가 측정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팀장님, 24시간 동안 생산한 부품들 모두 품질 기준을 만족합니다. 오히려 표면 거칠기가 더 좋아졌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간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박 엔지니어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저희 YG1은 1981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일본, 독일 제품들과 경쟁하려면 무조건 더 좋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매출의 8%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8%라니 그게 얼마나 큰 비중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통 제조업체들은 3%에서 5% 정도 투자하거든요. 저희는 거의 2배를 투자한 셈이죠. 박 엔지니어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구나. 그런데 왜 일본에 와서까지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박 엔지니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본 기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품질 관리나 정밀 가공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고객분들께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기술자로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라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박 엔지니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주 1회 정기 방문해서 기술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요. 이런 서비스까지. 제가 알던 공구업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장 전체 라인에 한국산 공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25년간 함께해온 스미토모 공구 상자를 창고로 옮기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 결과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공구 교체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불량률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엔지니어가 약속대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한국산 엔드밀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다나카 팀장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새로운 공구들을 하나씩 설치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25년간 고수해온 고집을 버리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팀장님, 사토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외국 제품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네요. 작업하기도 편하고. 젊은 야마다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 공장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게 됐어요. 다른 공장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인 정신이란 무작정 옛것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아닐까? 박 엔지니어가 마지막 설치를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방문해서 점검해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서비스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팀장님 같은 베테랑 분들의 노하우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키코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25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미키코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평소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인정해야 하죠. 3개월 후, 우리 공장의 생산성은 이전보다 12% 향상됐습니다. 공구 비용은 오히려 30% 절약됐고요. 회사에서는 제가 도입한 한국 공구를 다른 공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어요. 박 엔지니어와는 지금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급업체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기술 파트너가 된 기분이에요. 어제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덕분에 저희도 일본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구의 국적보다 중요한 건 성능이야. 나는 조각가다. 돌과 나무를 깎아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작은 존재에게는 어떤 조각돌을 들이댈 수 없었다. 리옹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우리 집 아틀리에 한쪽에 놓인 작은 휠체어가 그 겨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클레르가 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0살 소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반짝임은 찾을 수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매일 발레 스튜디오에서 춤췄다. 지젤의 주역을 꿈꾸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습에 몰두했다. 우리 부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다. 리옹 국립 발레단의 선생님도 클레르의 재능을 인정했고 파리 오페라 발레학교 입학도 현실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 봄 모든 것이 멈췄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클레르는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리옹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급성 횡단성 척수염. 의사가 진단명을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척수에 염증이 생겨 신경 전달이 차단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프랑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 스테로이드 치료, 면역 글로불린 투여, 물리치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클레르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능적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날 밤, 나는 아틀리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완성하지 못한 조각상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내 일인데 정작 내 딸은 고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클레르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발레 동작을 흉내내지도 않았고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도 듣지 않았다. 대신 매일 휠체어를 뒤로 밀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을 선호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이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지 않을래? 내가 제안할 때마다 클레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는 이제 다른 애들과 달라요. 춤도 못 추고 뛸 수도 없어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념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프랑스 의료진은 재활치료를 권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유럽 내에서 가장 앞선 재활시설이라는 곳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답을 들었다. 현재 의학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라는 것이었다. 몇 달 후 클레르의 주치의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재활의료는 주로 현 상태 유지와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었다.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해 겨울, 클레르는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예전에 입던 발레복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고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피했다. 나는 딸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클레르가 잠든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는지 자문했다. 프랑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 다른 나라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의료기술과 철학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클레르가 다시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을. 클레르는 여전히 매일 뒤로 걸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다시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 답은 더욱 멀어져만 갔다. 리옹 대학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고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유럽 내 최고 재활 전문가들과도 상담했지만 답은 같았다. 클레르의 척수 손상 정도로는 극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각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평생 부서진 것들을 복원하고 형태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내 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아내 마리는 그날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재활치료 사례, 신경재생 연구, 실험적 치료법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다. 나는 그런 아내를 말렸다.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재활의료에 관심을 보였다. 일본과 한국이 로봇 재활 치료에서 앞선다는 기사들을 찾아냈다.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유럽에서도 안 되는 일이 아시아에서 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의 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척수 손상으로 걷지 못하던 아이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영상 속 아이는 클레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처음에는 로봇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지만 몇 주 후 촬영된 장면에서는 스스로 걷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다. 자기야, 이것 봐. 이 아이는 1년 전까지 휠체어를 탔대. 그런데 지금은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게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영상 설명란에는 국립재활원이라는 한국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곳에서 개발한 로봇 보행 치료 시스템이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영상은 편집된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리는 이미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있었다. 한국의 재활의료 통계, 국제학회 발표 논문, 심지어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까지.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은 거의 즉시 진료가 가능했다. 병상 수도 유럽보다 훨씬 많았고 재활치료시설도 첨단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치료 철학의 차이였다. 유럽 의료진이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 끝까지 기능 회복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며칠 더 조사한 결과 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치료 환경이 있었다. 로봇 보행 치료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을 이용한 신경재활, 줄기세포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소아 환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다. 마리는 한국 병원에 직접 연락했다. 영어로 된 국제진료부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다. 클레르의 의료 기록을 보내면 치료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비용도 프랑스에서 장기 치료받는 것보다 저렴했다.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낯선 나라에서 딸을 치료받게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런데 클레르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나도 영상 속 아이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나는 딸의 눈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빛을 다시 보았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꽃이었다. 조각가인 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부서진 것을 복원하는 것이 내 일이라면 딸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도 내 몫이었다. 프랑스 외무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소아 희귀질환 재단의 도움으로 한국행이 현실이 되었다. 리옹 대학병원 의료진도 한국의 치료법에 관심을 보이며 협조해 주었다. 그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배우고 싶어 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클레르의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오랜만에 발레 음악을 들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였다. 아빠, 한국에서 정말 다시 춤출 수 있을까요? 클레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뒤로 걷지 않겠다는 딸의 의지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 클레르. 우리 함께 가보자. 춤추는 방법을 다시 배우러.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조각도를 손에 들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돌이 아닌 희망을 조각하는 기분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 왔는지 실감했다.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다. 휠체어를 탄 클레르를 보자마자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줬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친절함은 말이 필요 없었다. 클레르도 그것을 느꼈는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은 놀라웠다. 리옹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클레르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걸까요? 오랜만에 들은 딸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클레르가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순간이었다. 국립재활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현대적인 건물과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분위기였다. 프랑스 병원의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에서 다른 환자들을 보았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 목발을 짚은 어른들,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밝았다.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소영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프랑스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클레르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그녀가 한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 달랐다. 클레르야, 우리 목표는 걷는 게 아니야. 다시 춤추는 거야. 그 순간 클레르의 눈이 커졌다. 1년 동안 아무도 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모든 의사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소영 박사는 달랐다. 그녀는 클레르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 첫 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각종 검사와 평가가 이어졌지만 클레르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한국의 치료 방식은 달랐다. 단순히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척수 사이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로봇 보행 치료기 위해서 클레르는 매일 조금씩 다른 동작을 시도했다. 치료실에서 유나를 만난 것은 셋째 주였다. 클레르보다 2살 많은 한국 소녀였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이제는 보조기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유나는 클레르에게 다가와 어색한 영어로 말했다. I was like you. But now. Now I dance. 서툰 영어였지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다. 자신도 클레르처럼 절망했었지만 지금은 춤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유나는 클레르 앞에서 간단한 발레 동작을 보여줬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춤이었다. 그날 밤 클레르가 물었다. 아빠, 유나 언니처럼 나도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클레르가 다른 아이를 부러워하는 순간이었다. 네 번째 주 화요일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로봇 치료를 받던 클레르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기계의 도움 없이 왼쪽 다리가 살짝 움직인 것이다. 치료사가 흥분해서 소리쳤고 이소영 박사가 달려왔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클레르는 로봇의 지지를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했지만 점차 클레르 자신의 힘이 더해졌다. 3분이었다. 클레르가 스스로의 의지로 걸은 시간은 고작 3분이었다. 하지만 그 3분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과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조각가로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경험했다. 부서진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다. 클레르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나도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날 저녁 유나가 클레르의 병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발레리나 인형이었다. 이건 마이 드림이었어요. Now your dream. 유나의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클레르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두 소녀는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꿈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 클레르가 말했다. 아빠, 내일은 5분 걸어볼 거예요. 목표였다. 작은 목표였지만 1년 만에 처음으로 클레르가 스스로 세운 목표였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한국의 의료진은 단순히 치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클레르에게 꿈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3분. 고작 3분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6번째 주가 되었을 때 클레르는 이미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로봇의 도움 없이 10분 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았다.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의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유나는 클레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두 소녀는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했다. 몸짓과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춤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유나가 한국 전통 무용 동작을 보여주면 클레르는 발레 동작으로 화답했다. 병원 뒷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환자들의 재활훈련 공간이면서 동시에 휴식처였다. 클레르와 유나는 매일 오후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휠체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두 아이 모두 걸어서 그곳에 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두 아이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언가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클레르가 유나에게 발레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발레 동작이었다. 유나 언니, 이렇게 해봐요. 팔은 둥글게, 다리는 쭉. 클레르의 목소리에는 선생님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 1년 전 발레를 포기하라고 했던 프랑스 의사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 아이는 다시 춤추고 있었고 다른 아이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 유나도 열심히 따라했다. 서투르지만 진지했다.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춤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소영 박사는 클레르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다. 보통 이런 경우 기능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클레르는 2달 만에 거의 정상 보행이 가능해졌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클레르에게는 단순히 걷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라 춤추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꿈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유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클레르를 위한 작은 공연을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병동의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을 초대해서 함께 춤을 추자고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클레르이지만 곧 흥미를 보였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관객 앞에서 춤출 기회였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일주일 동안 두 아이는 열심히 연습했다. 클레르는 지젤의 한 장면을, 유나는 한국 무용을 준비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각가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예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공연 당일 병원 로비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까지 50여 명이 모였다. 나는 긴장했지만 클레르는 의외로 차분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차이코프스키의 지젤 중 한 곡이었다. 클레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벽한 발레는 아니었다.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했고 높이 뛸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진정한 춤이 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특히 같은 병동의 환자들은 클레르의 모든 동작에 집중했다. 그들도 자신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클레르가 마지막 동작을 마쳤을 때 로비는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딸이 다시 춤추고 있었다. 진짜로 춤추고 있었다. 유나의 차례였다. 한국 전통 부채춤의 일부를 선보였다. 우아하면서도 힘찬 동작이 인상적이었다. 클레르는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쳤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이소영 박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클레르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춤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날 밤 클레르가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춤출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을 찾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학적 치료만 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끝까지 희망을 갖는다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춤은 몸의 기능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클레르의 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조각가인 나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내 딸의 영혼은 다시 춤추고 있었다. 퇴원날이 다가왔다.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믿기지 않았다. 리옹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클레르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보조기의 도움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춤출 수 있게 되었다.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이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의학을 넘어선 기적이었다. 마지막 진료날, 이소영 박사는 클레르의 상태를 점검한 후 미소를 지었다. 2달 반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준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클레르야, 이제 정말 춤출 수 있겠구나. 프랑스 가서도 계속 연습해야 해. 박사의 말에 클레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1년 전 잃어버렸던 그 웃음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웃음이었다. 유나와의 이별이 가장 어려웠다. 두 아이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 마지막 날 유나는 클레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한국 전통 매드 팔찌였다. 이거 웨어하면 I remember you. 서툰 영어지만 진심이 담긴 유나의 말에 클레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 아이는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클레르도 유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작은 발레리나 오르골이었다. 음악이 흘러나오며 작은 발레리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유나 언니, 언젠가 프랑스에 놀러와요. 그때는 내가 진짜 발레 보여줄게요. 두 아이의 약속을 들으며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시작된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병원을 떠나는 날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다.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그리고 이소영 박사까지. 이들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클레르를 가족처럼 돌봐주었다. 나는 이소영 박사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조각가로서 평생 자존심을 지켜왔던 내가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은 처음이었다. 박사님, 당신들이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치료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되돌려주셨어요. 이소영 박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클레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클레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유나 언니도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우리에게 의료 서비스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희망을 잃었던 가족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가르쳐 주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배웅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이소영 박사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챙겨준 것이었다. 클레르야, 프랑스 가서도 춤 잊지 마. 그리고 언젠가 프랑스에서 춤추는 모습 꼭 보여줘. 박사의 말에 클레르는 다짐하듯 대답했다. 네, 꼭요. 그리고 유나 언니랑 같이 춤추는 날이 오면 한국에도 다시 올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다.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끝까지 희망을 품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비행기 안에서 클레르는 유나가 준 팔찌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가져온 발레화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얼마 전만 해도 다시는 신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발이었다. 아빠,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클레르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같은 질문을 했다면 아이는 의기소침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클레르는 달랐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선생님께 인사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춤춰야죠. 클레르가 내 말을 끝마쳤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회복된 딸의 모습을 보았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된 진정한 회복이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클레르는 공항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불과 몇 달 전 휠체어를 타고 떠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집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아틀리에에서 새로운 조각을 시작했다. 주제는 희망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부서진 것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며칠 후 클레르는 다시 발레 스튜디오에 섰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놀라워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클레르의 춤이었다. 예전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춤이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우리는 이소영 박사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다. 클레르가 다시 춤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박사도 그리고 유나도 무척 기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클레르가 말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